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세계 콩팥의 날 특집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석 이야기. 사실 이 콩팥병에 말기가 가면 결국은 투석을 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생명 연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인데요. 그런 투석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의 황원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신장학회에서 투석이사를 맡고 있는 고대 안암병원의 김명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도 출연했었는데요. 저는 투석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의 신장내과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 투석위원회라고 또 이 학회에서 굉장히 투석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어려워한 점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또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배지를 하나씩 달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여기 크게 확대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투석 전문의가 진료합니다라고 해서 저희 신장학회에서 투석 전문의 캠페인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투석 전문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투석 전문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말하고요. 대한신장학회에서는 1999년인가서부터 투석 전문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뒤에 이제 잠깐 그 강의를 말씀을 드릴 때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이다. 이 투석이라는 치료는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투석을 좀 전문으로 공부를 하고 투석 환자를 많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치료하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이 확실히 더 이제 환자분의 그런 생명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들이 또 있어서 아까 이 뒤쪽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함께하는 건강한 투석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이라는 주제로 세계 콩팥의 날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해서 사실 굉장히 저희도 감기무량하고 왜냐면 이 의학 채널 중에서는 가장 탑인 이 비욘디 채널에 저희 콩팥으로만 지금 무려 장장 4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했다는 것에 굉장히 이제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 뭐냐면은 콩팥 환자들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사실 저희도 신장내과 의사들도 예전에는 굉장히 소수였지만 요즘에는 아마 내과를 졸업하고 이제 분과를 정할 때 분과라는 건 이제 소화기 내과, 뭐 신장내과, 뭐 호흡기 내과 이렇게 여러 가지 장기에 따라서 과를 나누게 되는데 그럴 때 최근에 가장 인기로 부상과가 저희 신장내과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고령이 되고 노인분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또 당뇨, 혈압 이런 만성병이 많아지니까 확실히 이 합병증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추이라든지 또 혈액투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복막투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김명규 교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주실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아마 계속 들어와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아마 다 또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좀 짚고 넘어가면 우리나라 이 말기신부전증, 그러니까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투석 환자가 이제 10만 명을 넘어서 뭐 11만 명, 12만 명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한 4위 정도가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한 6위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환자를 저희는 갖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신장내과가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도 이렇게 급격하게 환자가 느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텐데 여러분 아마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콩팥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간혹 보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콩팥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콩팥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노폐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여과하는지를 수치화한 것이 사구체 여과율입니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정상은 한 90에서 120 정도이니까 보통 저희가 10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들마다 아마 좀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0점 만점에 환자분의 콩팥은 몇 점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환자분 콩팥 기능이 몇 프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구체 여과율을 기준으로 저희가 5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60 이상인 환자분들은 대체로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지만 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초음파상에 아니면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있는 경우에 이제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이제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인 경우서부터는 의미 있게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3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에서 60까지가 3단계, 15에서 30까지가 4단계, 15 미만이면 5단계. 이 만성 콩팥병 5단계에 해당되는 환자분을 저희가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고요. 이런 환자분들께는 이제 앞으로 환자분은 투석 또는 이식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투석에는 크게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고 이식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생체 이식과 내사자 이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점수를 이렇게 저희도 환자분한테 알려드리면은 환자분들이 꼭 시험 보러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뽑으면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콩팥의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를 저희가 무슨 아카데미 수상자 발표하듯이 저렇게 몇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이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시면서 아우 오늘은 좋았다 그러고 아니 조금 나빠졌다고 하면 또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가 그만큼 이 민감한 지표로 할 수 있어서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시험 볼 때도 전날에 무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전날에 회식을 잔뜩 하시거나 아니면 막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놔서 피 검사하시면은 또 순간적으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인 대로 이제 피 검사 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좀 일상적인 그냥 일반 활동을 하시다가 하시는 게 좋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뭐 물도 충분히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만성 콩팥병 5단계, 뭐 4단계 후반서부터 저희가 환자분들께 투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 투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 삶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투석에 투자만 나와도 이제 얼굴빛이 이제 어두워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뭐 환자분이 여기 보고 계시다면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이실 텐데요. 내가 만약 이제 투석을 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질까, 또 내가 이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과연 콩팥은 나을 수 있는 병인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도현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환자분들께 보실 때 투석에 대한 얘기를 끊으시면 또 걱정을 많이 또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기억나는 환자들이나 이렇게 걱정 들으셨던 거 있었습니까 혹시? 그렇죠. 이제 투석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환자분들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비용 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반적으로 약 먹고 이제 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달에 한 번 오시는데 투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게 일주일에 3번, 한 번 받을 때마다 4시간씩 오셔야 된다 하면 병원 방문하는 횟수부터가 또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네. 비용적인 부담을 정말 많이 걱정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또 뭐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안 그래도 시간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바쁘고 직장일 하시고 그러는 분들이 투석까지 받게 되면 자기가 일을 과연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 자기 생활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투석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제는 모든 그런 것이 이제 바뀐다. 그래서 나 투석 정말 하고 싶지 않고 투석을 어떻게 살 거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뭐냐면 저 보십시오. 눈 나쁘니까 안경 계속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다 셋이 동료 안경 쓰고 계신데 결국 눈이 안 좋으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거거든요. 또 콩팥이 망가졌기 때문에 콩팥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 신장 투석기를 통해서 피를 깨끗하게 걸러서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이런 요독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정상적인 깨끗한 피가 몸에 돌면
예전에 콩팥이 나쁘기 전에 그런 상황과 같이 몸이 좀 잘 할 수 있다고. 어떤 그 환자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투석을 계속 미루시다가 정말로 진짜 뭐 이 요독증이 턱밑까지 차오르셔가지고 투석을 시작하셨는데 하고 나니까 저를 손을 딱 잡더니 아유 황 교수님 나보고 진작 이거 하라고 그러지 왜 그래 안 냐고. 저는 할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할 때마다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어떠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 이거 사우나에서 한 2시간 쫙 몸을 푼 기분이다. 정신이 번쩍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요독을 제거하고 결국 요독이라는 건 이제 소변에 있는 독 보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변으로 이렇게 다 배출이 돼서 우리 몸에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죠. 독 같은 거는 우리 몸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콩팥 기능이 아까 전에 점수가 자꾸 떨어지면서 몸에 쌓이게 되면은 독이 있어서 사람이 정신도 멍해지고 막 굉장히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 뭐 몸도 으스으스 춥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요독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석 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까 김대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것도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오셨는데 보니까 초코송 얀면념님께서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이지만 콩팥의 날은 누가 정한가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콩팥의 날에 대해서는 유래를 좀 물어보셨는데 저도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아마 미국의 그 내셔널 키드니 파운데이션 그 아마 미국 신장 재단에서 이 콩팥에 대한 이런 인식이라든지 콩팥병을 이제 널리 환자들한테 왜냐면 콩팥은 참 이게 둔한 놈인데 90% 정도가 나빠질 때까지 이게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한 60% 정도 됐을 때 딱 나한테 60% 됐다 남았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피 검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한테 여러 가지의 그런 주의점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오늘 3월 둘째 주 목요일 날을 콩팥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콩팥의 날, 그래서 월드 키드니 데이라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모든 뭐 일본, 뭐 중국 다 모든 나라에서 다 이 콩팥의 날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제가 뭐 작년에 보니까 저희 병원 달력에 콩팥의 날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콩팥의 날을 우리 저 달력 만드시는 부서에다가 얘기해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 콩팥의 날이 거량대학교 병원 달력에는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우리 또 홍보 이사님께서 직접 저 채팅을 남겨주셨고 올해 18번째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 좋은 귀한 얘기를 듣고 아마 전국에서 제일 콩팥에 대해서 잘 전달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사님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계속 얘기하시죠. 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 체화가율이 감소된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갑작스럽게 뭐 요독 증상을 느끼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하여튼 건강 검진을 받아보시고 신장 기능,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제 환자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0대 여성 환자분이었고 당뇨 고혈압으로 한 15년 정도 이제 치료를 타병원에서 받으시던 중에 2019년도에 저한테 처음 오셨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신장 기능을 체크를 할 때는 피에서 크레아티닌이라는 거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크레아티닌은 쉽게 말씀드리면 노폐물 수치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고 체어과율은 이렇게 크레아틴을 갖고 저희가 계산식에 넣어서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고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2019년도 당시에 크레아틴인 수치가 2점대 초반, 보통 정상이 한 1 미만이기 때문에 크레아틴이 증가돼 있었고 이걸로 추정한 사구체 여과율이 이제 25.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만성 콩팥병 한 4단계에 해당되는 환자였습니다. 환자분은 뭐 특별히 요독 증상은 호소하고 계신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제 저한테 다니시면서 당뇨약과 고혈압약을 제가 드리기 시작을 했고 한 1년, 2년 정도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신장 기능이 유지됐었는데 이제 2021년 중반 이후서부터는 신장 기능이 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는 이제 사고 체어과일이 드디어 이제 15까지 떨어져서 제가 이제는 투석 치료를 좀 생각을 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엔 투석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셔서 항상 요즘에도 이제 외래 오시면 저를 보자마자 저는 컨디션 아무 변화 없는데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말부터 하시죠. 꺼내시고 네. 앉으시는데 네, 네. 일단은 투석을 굉장히 미루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원칙은 사고 체어과일 15 미만이면 투석을 하는 것이 맞지만 급격하게 사고 체어과일이 악화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요독 증상이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 사고 체어과일이 그보다 낮은 한 8에서 10 정도까지는 큰 증상의 변화 없이 이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이제 사고 체어과일이 더 떨어질 때까지 너무 늦추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요독 증상이 나빠지면서 응급으로 투석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좀 위험한 상황에 올 수도 있고 또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을 때 투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회복이 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투석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그 응급으로 이렇게 투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이렇게 하나요? 결국에는 아까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독 증상이 이제 턱밑까지 차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증상들이 결국에 악화가 돼서 요독 증상이 심해지면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뭐 음식을 전혀 못 드시고 그다음에 소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종이 너무 심해져서 폐부종까지 생기면 호흡곤란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누워서 주무시기까지 힘든 숨 차서 잠도 못 자는 상황까지 벌어지거나 혹은 너무 이제 빈혈 같은 게 심해가지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투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환자분들이 와서 응급실에서라든지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고칼륨 혈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바로 응급투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고칼륨 혈증이요? 네, 고칼륨 혈증. 네. 혹은 뭐 폐부종이 너무 심해서 뭐 호흡곤란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때 투석을 해서 폐부종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소변으로 우리 부모가 마셨던 물이라든지 먹었던 뭐 국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서 남아있지 않고 다 소변으로 나가야지 제 몸무게를 유지를 하는데 콩팥 기능이 나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배설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몸이 쌓이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쌓이냐? 우리 몸에 빈 공간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그게 폐예요, 폐. 그래서 폐 쪽에 그런 공간이 막 혈관도 많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혈관이 다 부으면 물이 막 새어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꼭 물에 빠진 사람처럼 막 숨 차서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보시면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응급하게 뭐 혈관을 잡고 하다 보면 중환자실도 가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일은 대수인대로 안 일어나도록 환자분께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환자분들이 투석 정말 투자만 드셔도 뭐 진짜 진료실 나가시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지만 투석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석을 시작함으로써 콩팥이 나쁜 상태에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길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투석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시는 거는 당연하다. 하지만 두려워한다고 해서 아예 평생 안 할 건 아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왕이면 정확한 정보를 요 시간에 다 아셔서 투석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또 분의 친구나 아니면 또 뭐 아버님이나 나이 드신 분한테 이런 투석 얘기가 종종 이제 들릴 겁니다. 왜냐면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많고 당뇨, 혈압, 합병증 아까 여기 보신 분처럼 당뇨라 15년 넘은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투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들으실 건데 요 시간에 잘 정보를 또 들으신 다음에 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투석을 시작하면 항상 굉장히 고통스럽다, 회복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게 환자분 입장에서는 또 딱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의사로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환자분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요. 비교적 최근에 저한테 오셨던 분인데 단백뇨, 고혈압으로 5년 전부터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약을 들치고 계셨고 신장 기능이 이제 악화되면서 그쪽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투석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권고를 받고 이제 환자는 투석 치료를 거부하고 있던 중에 컨디션이 계속 나빠지니까 그 선생님께서 이제 서울의 병원으로 가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듣고 오시라고 아마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체크한 크레아틴인 수치도 6.8, 사구 체어가율을 계산했더니 한 9 정도로 이제 5단계에 해당되는 환자분이셨고요. 환자분은 이제 제 외래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기를 신장을 회복시켜 주는 약을 써달라. 제 신장 기능이 이제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난감한 상황이었고 투석을 받느니 차라리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 콩팥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고 또 투석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인 인식이 크시기 때문에 이제 짧은 외래 시간이지만 콩팥병의 경과와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병원에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투석 치료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외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요독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환자분이 좀 버티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환자분을 충분히 설득하고 같이 이제 어떤 투석을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그 투석은 고통을 주는 치료가 아니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좋은 치료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제가 투석에 대해서 좀 투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투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병원에서 하는 혈액투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집에서 하는 복막투석이 있습니다.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3번을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고, 한 번에 한 4시간 정도를 병원에서 이제 투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하는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대신 집에서 스스로 이제 복막액, 복강에 연결한 카테터를 통해서 복막액을 넣고 빼고 하는 교환을 하루에 4번 정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한 번 넣고 빼는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기계투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환자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밤에 기계 연결을 이제 복막 카테터를 기계에 연결을 해 놓으면 기계가 복막액을 환자분이 주무시는 동안 교환을 해주고 낮 동안은 복막액을 빼고 비워놓거나 아니면 채워놓은 상태에서 교환하지 않는 이런 편리한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계투석이 맞는 환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 의료진과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가 이렇게 큰 기계는 아니죠, 선생님? 네. 기계가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이 대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복막투석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 복막투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쪽에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낮에 이렇게 바쁘고 막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많이 하게 되시는데 또 잘 맞으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그러세요. 왜냐면은 어차피 주무시는 시간은 그만큼 누워 계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기계가 왔다 갔다 물 교환을 해주면서 투석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투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되게 드물 수도 있어서 사실 복막투석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복막투석은 또 우리 김도영 선생님이 많이 또 하시기 때문에 이따 또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아까도 제가 2번째 오신 환자분께 투석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각 투석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셔야 나에게 맞는 투석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의 장점, 단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혈액투석은 무엇보다 의료진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도관을 만약에 삽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 목욕이나 수영이 가능하고요. 체형 등의 외관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옷을 입고 대부분 투석 환자인지 모르고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투석을 위한 그 혈관 투석로를 저희가 팔에다 만들게 되는데 그걸 만들게 되면은 정맥이 좀 붉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신경 쓰시는 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혈액투석의 불편한 점은 일주일에 3번을 꼬박 정해진 장소에 가서 4시간을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 자기 시간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고요. 이제 여행을 다니는 것도 복막투석보다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또 투석을 하는 동안은 노폐물과 수분이 제거가 되지만 투석과 투석 사이의 그 시간 동안은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잔여 신기능이 없는, 그러니까 소변을 잘 못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도 그렇고 식사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셔야 되고 동정맥류를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중에 이제 혈액투석 보호자분이신데 꿀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78세인 어머니께서 혈액투석 3년 차이시고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척추가 이렇게 좁아져서 아마 신경을 눌러서 굉장히 다리가 저리고 뭐 이런 그런 병이죠. 시술 치료 때 사용한 약물 등이 신장에 무리가 되어질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또 상담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김명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78세 혈액투석 3년이시면은, 그래도 굉장히 건강하게 투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렇게 고령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 고령 환자분들이 합병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통 투석을 받기 전 상태의 만성 콩팥병의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사용하는 수술 때 사용하는 어떤 소염제나 진통제나 항생제나 이런 약들이 신장에 손상을 가할 수 있고 신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주의를 요하는데, 투석을 받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덜 하셔도 되고, 다만 신장이 적절하게 약물을 배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항생제의 경우에도 그렇고 약물 농도가 과하게 올라가거나 또는 투석을 받으면서 약물 농도가 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을 사용할 때는 보통 투석 전문의, 그 병원에 계신 투석실의 선생님께 이런 약을 사용하는데 용량이나 또 투여 간격이나 시간을 잘 확인하셔갖고 아마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경통 약들 특히 그런 것들이 보면은 이런 콩팥병인 환자들한테 좀 민감하게 이렇게 약물이 조금 더 농도가 높아지면은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갑자기 확 떤다든지 갑자기 확 주저앉으시다든지 평소에 안 그러셨던 분이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약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이렇게 척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약을 타셨는데 그런 게 약이 이제 일반인과 같은 용량으로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으면은 생길 수 있어서 그것도 빼면 또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투석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술이라든지 약을 갖다 처방을 받으실 때는 저희가 투석을 합니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제 처방을 받으신 약에 대해서는 그 투석을 담당하시는 주치 선생님한테 보여주셔서 이 약을 먹는데 괜찮을지요 이렇게 여쭤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여기저기 병원에서 약을 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 그 선생님들 꼭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부작용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신장학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투석과 관련된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혈액 투석과 관련된 동영상을 조금 보여드릴까 합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다 함께 행복한 신대체요법. 혈액투석. 만성 콩팥 질환을 겪는 환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 콩팥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복막투석, 혈액투석, 신장이식 같은 치료법들이 있으며, 이 치료법 중 환자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치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석과 신장이식 등의 치료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중 혈액투석은 신부전 환자의 혈액을 체외 순환시켜 투석기를 통해 요독을 제거하고 다시 체내로 주입시키는 과정을 4시간가량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투석 방법을 말합니다.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서는 혈액을 일정 용량만큼 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맥과 정맥혈관을 연결해 혈관을 굵게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동정맥류라고 합니다. 동정맥류가 없는 환자의 경우 응급투석이 필요하다면 도관삽입술을 진행하여 확보합니다. 그런데 혈액투석을 하더라도 학교나 직장을 다닐 수 있을까요? 혈액투석의 경우 일주일에 3회, 한 번에 3-4시간이 소요되고
병원 내 혈액투석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 스케줄에 따라 혈액투석 요일이나 시간의 조절이 필요하고 야간 투석을 선택할 경우에는 보다 원활한 일상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는 업무상 출장과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괜찮을까요? 혈액투석의 경우 출장과 여행을 가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행 국가에 따라 고액의 투석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반드시 여행 전 미리 목적지에 투석이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해요. 혈액투석은 투석을 하지 않는 동안 몸의 수분과 전해질이 축적됩니다. 따라서 수분, 칼륨, 인, 나트륨 섭취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체내 수분 및 전해질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섬세한 돌봄을 원해요. 혈액투석은 자가가 불가능하므로 의료진을 매번 만나게 돼요. 따라서 병원에서 전문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혈액투석 시 외관상의 변화가 있나요? 동정맥류 생성으로 인한 팔의 혈관 변화 외엔 대부분의 혈액투석은 외부로 드러나는 외모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응급으로 즉시 투석을 해야 할 경우 외부의 도관을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외형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나에겐 어떤 치료가 적합할지 고민해 보세요.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 후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환자분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학회에서 아주 쉽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행히 그냥 다행이다 이런 줄 알았더니 다행히 다 함께 행복한 이런 뜻이군요. 네, 그래서 다 함께 환자 및 의료진이 다 함께 사실 뭐 환자분도 행복하시고 환자분도 건강하셔야지 저희 의사들도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항상 아프신 걸 저한테 말씀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요렇게 제가 좀 해드리면 또 되게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막 웃으시면은 저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의사 생활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 교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 안 드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동정맥류 수술하는 거를 뭐 투석하기 전에도 이렇게 한다고요, 이거를? 보통 이제 저희가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분의 혈액을 투석 기계로 보내기 위한 그 루트가 필요한데요, 길이 필요한데요. 응급 투석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도관이라는 것을 카테터를 삽입해서 하기도 하지만 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도관을 삽입해서 투석을 하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혈액 투석로라는 것을 팔에다가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앞서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팔 쪽에 동맥과 정맥을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동맥 같은 경우는 혈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혈압이 높은 혈액이 정맥으로 바로 지나가면서 정맥의 그런 혈관벽이 조금씩 두꺼워지고 두툼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3번 그리고 이제 평생 계속 주사바늘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튼튼한 혈관이 필요해서 그런 수술을 통해서 튼튼한 정맥을 만드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윤정 선생님 그 수술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투석 혈관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자가 혈관을 이용한 자가 동정맥류가 있고, 이제 본인 혈관이 너무 약해서 나이가 많으시고 당뇨병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는 본인 혈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인조혈관 삽입술을 통해서 투석 혈관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 두 가지의 투석 혈관 모두 다 수술을 하고 나서 큰 문제 없이 잘 성숙이 되고 상처가 잘 아문다 그러면 4주 정도 지나면은 바로 이제 쓰기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면서 수술 후에 투석하는데 필요할 정도의 충분한 혈류량이 투석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바늘로 찌르기에 편안할 정도로 잘 만져지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투석을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플라스틱 관 같은 거를 이제 여기 큰 정맥에 가슴팍에 이렇게 심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이게 관리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뭐 샤워하기도 좀 그렇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수술을 아마 해야 될 시점이 되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복막 투석에 대해서 또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복막 투석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막 투석 같은 경우는 팔에다가 주사 바늘을 찌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집에서 하는 투석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시간을 조금 일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내지 2달에 한 번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혈액투석과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은 본인이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보통은 4번 정도를 복막액을 스스로 교환을 하셔야 되고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복막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요. 그 다음에 복막관은 저희가 복강 내에 카테터를 삽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통 목욕이나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런 그 밴드 같은 것이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관이 이 복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얇은 옷을 입는 경우에 좀 티가 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이제 복막 투석의 경우에는 보통 한 2리터 정도의 이 복막액을 복강 내에 넣게 되는데 대부분 2리터를 넣는다 그래서 복부들레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복막액에는 포도당이 들어 있어서 이 포도당이 일부 흡수가 되고 칼로리 섭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부 비만이나 이런 체형 변화가 좀 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복막 투석을 하는 공간인데요. 집의 경우에도 사람 출입이 잦지 않은, 특히 뭐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이런 분들은 애완동물이 출입하지 않는 공간을 마련하셔야 되고 굉장히 뭐 선풍기나 이런 에어컨도 가능한 한 틀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위생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석을 이제 어떻게 정할까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분이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교육과 대화를 통해서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투석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복막투석을 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김도윤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혈관 접근로를 만들기 혈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혈액투석을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심장질환이 있어서 투석을 하게 되면 일부 혈액을 기계로 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혈압이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는 분들도 혈액투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막투석 같은 경우는 이전에 복강을 개복하는 큰 수술을 받은 환자거나 복막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복막투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기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기저질환이나 또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이제 내 근처에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또 이제 의료진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나서 찬찬히 본인의 가장 맞는 투석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투석을 언제 시작할까?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랑 가장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구체혈과열 15 미만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급격한 요독 증상의 악화가 없는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사구체혈과열에서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요독 증상이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써져 있듯이 요독으로 인한 뭐 의식의 문제가 있거나 의식이 떨어지거나 지나치게 환자분이 기운이 없거나 좀 기력 저하가 너무 심한 경우들도 있고 요독에 의해서 심장이 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약으로 잘 교정이 되지 않는 고칼륨 혈증이나 대사성 산증이나 부종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지 않을 때는 조기에 투석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적절한 투석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갑자기 요독 증상이 악화되면서
숨이 차거나 의식저하로 해서 응급실로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잘 치료받으면 물론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이제 환자분의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응급투석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그 좋지 않은 컨디션이 꽤나 오랫동안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요독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투석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기사님께서 요독증 말씀하시니까 우리 윤미님께서 투석을 받으면 요독 증상들이 확연히 좋아질까 당연히 의구심이 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환자마다 다를 수 있겠나, 그리고 이 혈관이 약하면은 이게 막 수술이 어렵지 않겠나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토로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콩팥병이 조금 있으셔서 앞으로 투석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김도영 교수님 어떻게 또 조언해드리면 될까요? 환자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그 요독 증상은 제가 봤을 때는 확연히 좋아진다의 확연히 의미가 좀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고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금방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사실 가려움증 같은 것도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가려움증은 또 투석한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정맥류 수술 같은 경우도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인저혈관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워낙에 수술을 잘 하시는 교수님들 계시기 때문에 크게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바늘공포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바늘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투석이 정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늘공포증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바늘 보기만 해도 이제 실신하시는 분도 있고 찌르려고만 하더라도 그냥 의식을 잃고 그러니까 쓰러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까지 심한 바늘공포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혈액 투석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좀 무섭다 정도, 통증이 좀 너무 무섭다라는 정도라 그러면 저희가 투석 바늘을 찌를 때 바를 수 있는 마취 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막연한 공포보다는 한번 담당 선생님이랑 상의하면서 결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신장에서 많이 배우신다. 오늘 뭐 굉장히 공부 종합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석 환자 지원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등록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산정 특례도 굉장히 해서 비용이 굉장히 적게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보건소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은 어떻겠냐? 제가 미국에서 투석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국도 아마 메디케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보험 이런 시스템에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 투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될 일종의 생활의 일부인데 생활의 일부를 비용적인 문제로 못 하게 된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아마 자기 국민들에 대한 건강권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투석 환자들이 뭐 우리나라 사회 전체 절반이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많은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하지만 이렇게 되니까 점점 환자가 늘면은 국가에서 돈을 많이 이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투석 환자들, 콩팥병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앞서 시간에서도 이런 키드니 헬스 이니셔티브라든 이렇게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콩팥 건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잔디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동정맥류 수술 상박 하박 어느 쪽이 더 나은 건가요? 뭐 다리 상박 하박이니까 결국 이제 팔을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잘 살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손목 쪽의 혈관을 먼저 이용하시는 것이 나을 거고요. 팔 쪽으로 먼저 이 팔꿈치 이상의 그 위쪽에 있는 혈관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혈관이 문제가 됐을 때 이 손목 쪽의 혈관을 다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손목 쪽서부터 수술을 가능하다면 혈관이 수술이 가능하다면 그쪽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결국에는 투석혈관, 동정맥류 자체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늘을 찌르면 찌를수록 투석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혈관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여러 가지 사용 못할 정도로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몸쪽에서 멀리 있는 쪽의 혈관부터 먼저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하고 이 아래쪽
하박에 문제가 생기면 위팔로 올라가고 왼팔이 안 되면 오른팔로 가고 오른팔도 안 되면 위팔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수술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면서 오랫동안 투석받을 수 있는 혈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그 투석, 우리 신장학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혈액 투석은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석 환자분들은 중증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당뇨나 고혈압이나 또 심혈관 질환 합병증들을 많이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석을 받는 중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올 수 있고 다양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질환을 잘 알고 있는 의사한테 진료받는 것이 환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신장학회에서는 투석 전문의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투석 전문의라고 하는 것은 내과 전문의 중에서 만성 콩팥병 질환과 투석 치료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수련을 신장학회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1년 이상 마친 전문의에게 이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선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환자분의 여러 가지 교육 현황과 또 환자를 정말 제대로 윤리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다시 이제 갱신을 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석 전문의가 한 지금 1,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 투석 전문의가 다 대학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병원과 준종합병원과 또 이런 큰 대학병원들에서도 다 투석 전문의를 만나볼 수 있겠고요. 우리 동네 투석 전문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투석 전문의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병원들 중에 일부는 투석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한 25% 정도, 그러니까 병원 4군데 중에 한 군데는 투석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병원인데요. 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해서 이제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투석 전문의를 진료하는 병원과 또 그렇지 않은 병원을 비교했을 때 투석 전문의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의 환자가 훨씬 더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진료를 받고 이제 투석의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로 고생하는 것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석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위험한 상황, 이렇게 환자 목숨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대처를 또 잘하실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 데이터죠, 이게 지금.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막투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결정할 때 이제 요즘은 다 혈액투석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레지던트를 할 당시, 그러니까 한 20년 전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한 8명 정도는 혈액투석, 한 2명 정도는, 2-3명 정도는 복막투석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9명 이상, 10명 중에 9명 이상 혈액투석을 선택하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복막투석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인식이나 교육이 좀 부정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고령 환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고령 환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지만 복막투석에 굉장히 장점이 많고 또 국가적으로도 복막투석이 의료비의 절감에 중요하기 때문에 신장학회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이 복막투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이제 재택관리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복막투석 환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혼자 투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월 1회 이상 환자에게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직접 대면으로 환자를 모니터링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환자들이 많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절대 혼자 하는 투석이 아니고 함께하는 투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석 치료 결정은 물론 어려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투석을 언제 시작할지, 어떤 투석을 할지 결정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올바른 투석을 한다면 불필요한 입원과 응급투석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투석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가까운 병원의 투석 전문의와 상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신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투석 전문의 인공신장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궁금증,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지금 질문들이 몇 개, 3개 정도 있어서 요거만 마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석하는데 투석 후 다리와 팔이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투석 후에 아프시다는 건 아마 혈압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그 다리 쪽에 혈관에 그런 협착 같은 게 있어서 그런 허혈성 통증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혈관외과랑 상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LJ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35세 당뇨병 환자 좀 일찍 당뇨병이 걸리셨네요. 한 5년 되셨다 그러고 당화혈색소는 6.5% 조절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 있는데 투석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면 될까요? 또 미래에 투석을 할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 걸 조심하면 될까요?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에 아마 콩팥병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김도영 교수님 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서 보면 피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투석 관련된 부분은 결국엔 신장 기능입니다. 아까 좀 전에 강의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사구체 여과일이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는 혈액 검사 중에 크레아틴의 수치를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병이 있으시면 이후에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게 소변 검사를 통한 단백뇨 유무입니다. 단백뇨 양이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콩팥 기능이 나빠질 가능성이 좀 더 빠를 수 있으니 그거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는 게 좋겠고 소변 검사의 단백뇨, 피 검사의 혈중 크레아틴 검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걱정이 많으시지만 또 잘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또 윤미님은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 면역 억제제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또 이런 얘기 어디서 들으셨나 본데요. 김영준 어떻게?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기증자 신장을 받게 되면 나의 면역 세포는 타인의 신장을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기증자의 골수를 같이 이식받게 되면 기증자의 골수로부터 만들어지는 면역 세포는 기증자의 신장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쉬운 치료가 아니고 골수 이식과 네. 신장 이식을 같이 한다는 게 물론 그 외국과 우리나라 일부 병원에서는 일부 환자를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신장 이식을 받게 되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쌉불멍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5세 췌장염 쇼크로 투석 2년차가 되셨네요. 그리고 주 2회 월요일 금요일 날 투석하신다고 합니다. 추석 체중 증가량은 이제 굉장히 적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젊으신 나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드시는 것도 많을 수 있는데 몇 킬로까지 증가에 투석 영향이 가능한 몸무게인지요. 그래서 김도영 교수님 뭐 말씀 주시면. 그래서 이제 몇 킬로 증가까지 투석에 영향이 없는가라는 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투석하는지도 다 다를 수 있고 네. 자가 소변량,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도 남아있는 소변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연구에 따르면 과거 연구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체중당 10cc 정도 정도의 그런 체중 증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2.5kg, 3kg, 뭐 체구경이 좀 더 크신 분들은 한 3.5kg까지는 해도 크게 투석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체중도 얼마 많이 나가진 않으시는데 4kg 이상 늘어오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그 4시간 동안 투석으로 빼야 되는 체중이 4kg 이상이 넘어간다 그러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환자의 여러 가지 투석 중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저걸 맞추시다 너무 또 안 드셔서 아예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막 거의 굶다시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투석하면서 적절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이 더 훨씬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참 투석 얘기 못다한 얘기가 많은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질문도 많이 주셨네요. 하지만 여러 우리 투석 전문의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하시는 신장내과 교수님들이나 병원에 가시면은 콩팥 질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신장내과를 통해서 전화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콩팥의 날 특집으로 콩팥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콩팥 건강이 정말 좋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전에 이동영 원장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는 콩팥으로 하겠습니다. 자, 콩팥을 위하여 콩팥. 콩팥.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